안녕하십니까. 2022 대전 세종 정책 엑스포 대전과 세종의 인류를 꿈꾸다 미래를 그리다의 3섹션을 진행을 맡게 사회를 맡게 된 대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경제 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행에 있어서 좌장을 맡으신 유원대학교 백기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발표자로 우리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윤병헌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신 서민호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토론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신 이상준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건대학교 이재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계신 양승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일단 첫 번째 윤병헌 박사님의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과 대전광역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윤병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저는 약간 타이틀 제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커다란 내용들은 크게 이제 바뀌지 않았으니까 우선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전략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그래도 약간 더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더 흥미를 끌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실무에서 경험했던 그거와 그리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크게 목차를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도시재생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약간 톤다운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오히려 더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는 커다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도시 문제 해결, 도시 정책의 변화라는 커다란 틀에서 우리가 왜 도시재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이 갑자기 생겨났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뀌어왔던 여러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담아내는 도시 정책의 하나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다시 경제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요즘에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시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 패러다임이라든지 시대적 상황 그리고 국가 및 도시가 가진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많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 장소성, 삶의 질, 고유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도시 재생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정석 교수님 책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과거 개발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강자가 도식하는 크게 신개발 재개발 방식에서 최근 도시재생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약자들도 함께하는 작게 굳히고 채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저는 정석 교수님의 생각과 약간 의견 다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도시재생 특별법상의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비 사업은 약간 터부시하면서 약간 다른 식의 관점의 접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시재생 특별법상의 재생사업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정비 사업과 연계되는 것도 이후에 도시재생의 커다란 방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거와는 약간 이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재생은 갑자기 생겨났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후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도시재생 제도들, 아니, 도시 관련 제도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재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도시재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특별법 제정에 앞서서 거의 많은 우리나라의 거의 도시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참여했던 R&D를 통해서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미 그 R&D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만의 관점이라든지 구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2007년도 결국 도시재생 R&D 시작이 결국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2014년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자체도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활용될 만큼 도시재생의 외연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특화 재생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도, 어떻게 보면 이번 세미나의 커다란 주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아젠다들이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들어오게 됐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방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2002년도 도정법 개정과 시작으로 통해서 결국은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개발 사업이 아닌 기성시가지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 수법들이 나타나게 됐고 결국 도정법의 결국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도시재생이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2007년도 도시재생 R&D 시작 그리고 2014년도 도시재생 R&D 2.0 실증 연구 그리고 2019년도부터 시작됐던 여러 가지 재난재해 관련 도시재생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를 담아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 왔었고 결국 이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도시재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기존의 R&D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부터 거의 한 7년에 걸쳐서 시작됐던 R&D 1.0의 대표적인 성과는 결국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도시재생 종합정보 체계가 구축이 돼서 현재까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R&D 1.0에서 도시재생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R&D 2.0에서는 실제 이것들의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과가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 및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됐었고 실제 이번에 도시재생에서 바라보고 있는 골목성과이라든지 로컬, 브랜딩 이런 키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용어라기보다 2007년도, 2014년도 R&D 시작이 될 때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고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은 각각 정부별로 끊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결국 약간씩 변화하면서 더 고도화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R&D 3.0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의 폭을 많은 분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R&D, 도시재생 관련 R&D에서 가져왔던 연구 성과들이 이어받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리고 재난재해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삶의 질 제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안전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이 연구 성과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지역 특화에 담겨져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말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 특화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재난재해를 고려한 안전한 도시 재생이 어떻게 보면 지역 특화 재생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R&D 3.0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재난재해를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취약한 지역들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도출을 하고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가 덜되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들이 필요했었고 결국 이것들을 아우르는 스마트 기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 성과의 커다란 목표이자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본 과제는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드린 데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 정부의 도시 재생의 카더란 정책 방향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 낙후도시 육성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토 공간의 효율적 상징을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거점 조성, 지역 자원 활용, 도시 문제 해결, 주거 환경 개선.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 접목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도시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고려하지 않았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을 안전한 도시 공간이라고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 도시재생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 500여 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어제 중앙정부 선정 평가가 끝나긴 했는데요. 결국은 올해도 신규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대략 한 30-40개의 신규 사업들이 지정이 되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미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대전시 같은 경우는 경제 기반형 1곳, 중심지까지 2곳, 일반 근린형 6곳 등 총 13곳의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 재생에 많은 사람들이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크게 한 3가지 측면의 성과는 저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설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생활 SOC가 공급이 되면서 실제 이거 취약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라든지 빈집 정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결국 도시재생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육성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한 6개 대학이 거점 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결국 매년 석박사 전문 인력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지역 주민이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성과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 마주물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공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 물론 일부 잘 되지 않았던 지역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 마주물 사업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경제 생태계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도시 재생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재생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전의 가장 커다란 도시 정책의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대전 도시 기본계획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젠다 의제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다양한 진짜로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각 요소들이 다 재생과 연계를 한다라고 하면 다 가능은 하겠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좀 가장 밀접하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2번째는 매력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 재생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아갈 커다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실제 저는 어떤 정책의 필요에 있어서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정과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도시 재생과 연계할 만한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확인해 본 결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자생력 강화 그리고 안전 쾌적한 스마트 국토 조성이라는 3가지 목표를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바라보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의 방향들 그리고 새 정부 국정과제 목표를 한번 포괄해서 저는 크게 3가지 목표를 한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도시 재생 경제 조직의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그리고 3번째는 안전한 도시 공간 조성 총 3가지 목표를 앞으로 대전시 도시재생에 나아갈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사업구역을 정하고 사업구역 내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쪽 지역에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던 부분 첫 번째 하나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협의체가 되고 뭐가 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지만 사업구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들이기에는 좀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현장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 재생 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역계상 지역 주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을 알려야 되는데 항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했을 때 거기는 우리 구역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 항상 이렇게 반문을 받으면서 실제 이렇게 구역 단위로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동북사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는 법적으로는 경제기반형 사업의 현장지원센터였지만 태생 자체는 4개 구의 협력을 위한 약간 현장 중간 조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다른 좀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주변 지역, 주변 도시와의 그 협력 사례는 동북사구뿐만이 아니고 이미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다양한 지역들에서 이렇게 실제 진행이 됐었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은 분명히 예산의 압박,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행정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충성의 원리에서 이런 주변 도시, 주변 지역과의 연계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여건 변화의 반영입니다. 제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북서구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현재는 4개이지만 1950년대에는 성북구 하나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분구가 된 만큼 앞으로는 인구 감소를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고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적인 요건상 구역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떤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 제시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각각 지역마다 많은 지역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자산들은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간 한 번은 갈 수 있긴 하지만 두 번의 방문을 하기에는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역사 자산, 사회 자산들을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흔히 말해서 저희가 둘레길을 만들어졌을 때 1코스, 2코스를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가면서 정복을 하듯이 이런 지역 자산 코스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객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의 이점이라고 해서 지역 하나만 했을 때는 거기 하나만 상권이자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역을 묶어서라고 하면 광역적으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북서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갑자기 시작됐다기보다 이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서구 4개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협력기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의제를 만들기 위한 학술 연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걸쳐서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각각 4개 구별로 재미있는 이슈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도시재생 지역에서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대학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동북서구 대학 협의체 같은 것들을 발족을 시켜서 결국은 동북서구 구청 4개, 서울시 그리고 14개 종합대학의 상시적인 토론장을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서로 간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대표적인 창동상계 사업들도 시작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동북서구 플랜이라고 해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한 곳에서만 해서 신화 효과를 내기보다는 다양한 같이 묶어서 활용하는 쪽으로 내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북서구 플랜이라는 종합적 계획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북 서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은 그 시 자체가 없어지긴 했지만 도시재생실이라기보다 지역균형발전본부라고 해서 약간 그때부터 도시재생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던 좀 특이한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지역에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다 한번 리스트업하고 그 중에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약간 더 효과가 있을 만한 사업들을 도출을 하고 이것들을 다 리스트업한 게 72개 행복 플랜입니다. 그 중에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한 47개 정도가 완료가 됐고 현재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협력이라는 이런 커다란 이슈를 통해서 연결 그리고 상생이라는 이 약간 정책 아젠다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올 초에 제가 그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면서 봤는데요. 결국은 대전도시공사, 어떻게 보면 대전도시재생공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현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역시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게 학계의 관점, 학계를 진행하는 방식, 현장의 관점, 현장에서 진행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의 프로세스를 공부를 해보고 그런 틀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도시재생공사 만들어졌을 때 공기업 직원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면서 행정의 프로세스를 같이 고민을 해야 사업들이 좀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이었었고 나머지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들도 각 구에 소속된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저희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각각 부가 4개다 보니까 거버넌스 조직이 거의 무궁무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같은 경우만 해도 각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문화재단 다양하게 있었었는데 결국 이것들을 하나의 커다란 틀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참 어렵지만 되게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홍보 영상을 만들 때 되게 딱딱하게 만드는 것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진짜로 홍보 전문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 재생은 흩어진 이야기를 연결을 하고 도시에서 행복해지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각각 공간별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보고 결국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도시 재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것들 같이 커다란 아젠다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축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자산들을 같이 발굴을 해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이 도시 재생의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목적은 도시재생 경제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 어떻게 보면 CRC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수익을 내고 당연히 유지가 될 거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CRC는 같이 지역에서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경제 조직의 시작은 결국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하고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실제 축제 운영을 한다든지 그거는 각각의 파트너, 참여자를 만들어서 참여자별로 역할 배분을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다만 이것을 함에 있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패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약간 늦다 하더라도 같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도시재생 경제조직 기반 구축을 위한 방향이자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이웃은 좋은 파트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이웃이니까 같이 일을 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더 자기가 더 속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좋은 이웃은 좋은 파트너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배제하되 일은 일대로 가고 결국 이렇게 차별화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도시재생 지역에서 수제 맥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다 수제 맥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되게 재미도 없고 과연 그것이 어떤 성패가 솔직히 성패가 이제 이후에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다른 성공한 지역의 수제 맥주를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 세력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약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쉬운 현실이 지원을 해주면 경제조직은 지속 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CRC가 됐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커다란 목적을 가지기보다 그래도 적정한 수익을 창출하고 인건비라도 잘 확보할 수 있는 약간 목표를 좀 하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커다란 담대한 목표를 약간 내려놓고 현실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를 좀 방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CRC 개념들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특화 그리고 우리 동네 살리기에 가장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세태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도 노후화됐고 기반시설들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체계 내에서는 이것들을 잘 적응하기에는 좀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재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행안부의 직계구 단위의 분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구 단위의 분석 결과 좌측화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결국은 실제 피해난 지역들에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100바의 격자로 쪼개서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 이 위에 두 개의 아파트가 재난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들에 이렇게 미세한 접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 이런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는 담지는 않았지만요. 이번에 포항에 엄청난 폭우가 나면서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됐는데 실제 저희가 구축관 시스템 통해서도 딱 그쪽 지역이 취약한 지역으로 나온 만큼 이런 공간적 세부적인 접근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상에서는 기존의 전략계획 수립 시 재난재해에 대한 고려가 없었었는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구역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계획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은 전국구, 상대적인 비교,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결국은 모든 전국의 대상으로 DB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00바이 100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8대 재난 유형별 맞춤형 지수를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을 통해 분석 결과를 표출한 후에 이렇게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실제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한번 이미지의 매핑인데요. 결국 전국에 대해서 빨간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고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줌인했을 때 강남구 지역을 사진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의 정합성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폭우를 통해서 강남역 일대가 많이 침수가 됐는데 실제 폭우 관련 시스템 분석 결과에서도 이 아래 하단은 되게 좀 안전한 어떻게 보면 아래가 이제 산지다 보니까 안전한 부분이고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개발을 통해서 포장이 된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붕괴 역시도 되게 특히 우측 사진과 같은 경우는 딱 붕괴된 지역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물론 모든 지역들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맞춤형 접근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좀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 시스템 상에서 대전을 접목시켜 본 결과인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종합 결과를 해서 각각 100바이 100으로 이렇게 분석 결과이고 하지만 이게 참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난재해 이퀄 부동산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추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토부와 계속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이쪽 지역에 뭐 기존에 있는 사업 구역계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새롭게 구역계를 설정한 후에 현재 위험도, 회복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후에 재난 유형별 맞춤형 기술들을 제안을 하는 이렇게 팝업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들을 한번 예산을 입력을 하게 됐을 때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뭐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계획서 상에서도 담을 수 있고 이것들은 다 레포트 다운로드 기능에 탑재를 시켜서 추후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짰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도시의 피해는 재난재해는 100%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됐을 때 피해가 덜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회복력을 고려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도시 정책이 변화해 왔듯이 도시재생도 앞으로 외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환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많은 문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대전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전하는 시대로 도시 재생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로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과 대전광역시 추진 방향을 발표하신 윤병헌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신 서민호 박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서민호입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윤병현 박사님 도시재생에 대한 말씀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정부가 하고 있는 이제 경제 거점 조성에 좀 맞춰진 내용이고요. 저의 이제 발제명은 초광역권 발전 거점 조성과 도심융합특구의 역할입니다. 대전이 현재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도심융합특구를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지금 그 거점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대전에서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도심융합특구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앞으로 무슨 노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광역권 발전 거점 육성인데요. 초광역권 발전 거점 육성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2020년에 저희가 인구 정점을 찍었고, 최근에 나온 이제 통계로는 2070년에 3,800만 정도 인구로 이제 감소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예측할 때마다 굉장히 더 안 좋아집니다. 18년에 예측했을 때 저희가 뭐 한 31년에 인구 정점을 찍을 것이다. 19년에 예측했을 때 2027년에 근데 아시겠지만 2020년에 정점이 와버렸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에 지금 현 대책들이 아무 성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2070년에 3천만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천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준다는 거고요. 이게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출산율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올해 2, 4분기 기준으로 0.75명이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합계 출산율은 나타난 유례가 없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극복을 한다고 해도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결과가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굉장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인구의 심각성을 점점 연구를 하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인구 문제는 결국 국토공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권의 공간적 집중은 뭐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대도시들, 광역시들 인구 다 줄고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대도시권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가 굉장히 불균등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특히 일자리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분석해 보면 기흥 라인이었는데 요즘은 판교 라인, 판교 밑으로는 취업하러 가지 않는다. 지역 소멸 위험도도 평가할 때마다 위험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이제 대책으로 하는 것들이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서부터 촉발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도시 위기도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게 유일하게 이제 광역 대도시권, 예, 그 대도시권 내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산 같은 지역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이것들을 저희가 기회를 살려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압축과 연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컴팩트 네트워크의 개념에서 압축과 연결해서 압축의 거점을 만들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서 경쟁력을 갖추자 그러한 노력으로 현재 이제 경제거점이라는 큰 테마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초강업권 육성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압축의 거점입니다. 거점. 저희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방향으로 설정이 됐었고요. 결국은 그 발전 혁신 거점과 그 혁신 거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커다란 공간적인 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점에 산업과 인재를 융합하고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러한 인프라들을 깔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고속광역 교통망을 연계하면서 시공간을 압축시키는 거죠. 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서울로 예를 들어야겠네요. 제가 그 서울 도심에서 김포까지 연결하는데 뭐 전철로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여의도까지는 한 2, 30분이면 갑니다. 근데 김포에 어떤 컴팩트 도시가 만들어지고 GTX로 연결이 된다면 22분 정도 걸리죠. 예. 그러니까 여의도가 김포에 있어도 통행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시공간 압축 효과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그 비용 거리까지 압축을 시킨다. 그러니까 GTX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기존 전철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면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발전 거점 육성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도심융합특구 오늘 이제 3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역세 컴팩시티, 역세권 지역개발. 이 3가지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냐면 거점이 대도시에만 있는 건 아니죠. 대전 같은 대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로 해서 초광역권의 거점을 만들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를 노력하게 되고요. 근데 그 대도시 주변에는 다양한 지방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방 중소도시들은 자생력을 갖추기 굉장히 최근에는 어려운 환경이고 거기에 계속적인 어떤 자원을 공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소도시권을 형성해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지역 자립의 기반을 조금 더 튼튼히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역세권 지역 개발이 교통 거점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을 연결하는 것,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결절점들이 존재하고 지방에서도 똑같이 교통 결절점이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오송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역세권 컴팩시티를 해서
그 교통 결절점이 그런 기능 분배에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차원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체 정책이 레이어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사태 심각성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1차 관실, 2차 관실 공히 결합해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세 가지 레이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도시권의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중소도시의 현재 국토부가 지역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통결절점의 역세 컴팩시티, 이 세 가지가 돼서 국토의 입체적인 압축과 연결 체계, 컴팩트한 네트워크 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도심융합특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하는 거냐? 지방 대도시죠.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도시이고, 물론 100만이 넘는 도시가 뭐 창원이나 수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광역시 5곳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고, 산업주거 문화, 그러니까 직주락입니다. 직주락이 융합된 그런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도시재생 앞에서 임병훈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추진하면서 그 바로 다음에 준비했던 게 도시재생 혁신지구입니다. 혁신지구 준비하고 런칭시키고 나서 바로 다음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지구 버전을 좀 키워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그 원류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심융합특구는 혁신지구보다 조금 더 나가서 범부처 사업을 결합시키고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심융합특구의 도점산단, 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로 한꺼번에 집적시키는 사업이고, 국토교통부 사업뿐만 아니라 중기부, 문화부, 교육부, 과기부, 그런 사업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본부처적인 대응, 집적이 없으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추진되고 있고, 울산이 아마 올해 말부터 추진을 할 예정이고, 당초 목표는 제2의 판교, 제2의 판교를 지방에 만들면 지방도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방이 제2의 판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은 판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라도 최소한 지역에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저희는 지금 목표를 인구댐과 일자리댐, 지역의 인구 일자리댐을 만드는, 그러니까 대전에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유출이, 청년들 MZ세대가 유출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100이 다 빠져나간다면 최소한 20, 30이라도 대전에서 계속 착근해서 거기서 뭔가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는 환경을 만든다면 그게 일종의 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세 컴팩시티.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 결절점들이 있고요. 그 교통 결절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메칼프의 법칙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고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은 그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단순히 시너지가 10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 n제곱을 증가하죠. 100배가 증가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플랫폼은 어마어마한 효과인데, 똑같습니다. 교통결절점에서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고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그 시너지가 굉장히 파급력이 커지고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역세권은 어떤가? 우리의 역세권 굉장히 특이합니다. 역 중심에 밀도가 높고 교류가 활발해야 되고 기능이 복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역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있고 역이 기능이 단순합니다. 이런 여건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죠. 왜냐하면 역으로부터 인간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행권역도 15분 권역으로 보면 뭐 600m다, 800m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세 컴팩시티는 이번 8.16 대책에도 이제 나왔고, 엊그저께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기포한강 이에 이제 시범도시를 시작으로 곳곳에 있는 모든 신도시나 택지 개발이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도심 철도역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넣고 환승센터를 넣고 거기에 필요한 생활호수를 집어넣고 주거를 집어넣는데,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 계층들을 위한 주거, MZ세대라든지 실버 세대라든지 교류가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대전에서 대전역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공유 레지던스 같은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게 새롭게 정비 사업을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아마 확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역세권 지역 개발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중소도시도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지방 중소도시 전반에 기존처럼 계속 외연에 산업단지 만들고 택지지구 만들어서는 힘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적인 네트워크가 용이한 그런 지역에 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일부 역에 있어서는 역이 있고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이런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미개발지를 일부 개발하면서 내부에 있는 도시재생과 정비를 같이 가고, 지역에 새롭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예전에 산업단지였는데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제중이나 국제고가 될 수도 있고요. 대학 공동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한테 그 지역을 주고 개발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균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자율특구, 규제자율특구, 기업혁신지구입니다. ODJ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지금 같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역개발이나 도시 공간이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 연계되고 다양한 본부처 사업과 연계되고, 그리고 도시의 문제, 지역의 문제,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하나의 틀로 가는 겁니다. 전반을 다 정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점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그러한 사업들을 해본다가 아마 앞으로 한 4, 5년간 굉장히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사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대전 세종연구원 정책 세미나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도대체 도심융합특구가 한다고 하니 무슨 방향으로 추진이 될 거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전이 굉장히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유력한 도시였죠. 인류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 네, 2000년대 후반부터 그 성장 엔진이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토 측면에서도 대전은 중심에 위치하면서 연계가 굉장히 용이하고, 최근 이제 뭐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충남도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어떤 산업의 동력과 연계되기가 좋은 도시입니다. 대전이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 세종연구원이니까 서로 잘 앞으로 이제 상생 협력이 필요한데 세종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대전 도심이 또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세종시로 지금 인구 유출이 심하고 대전도 동서로 나누어서 공간적, 산업적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문제 극복이 우선 필요하고요. 산업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제조업이나 부가가치가 유성구, 대덕구하고 서구, 중구, 동구가 비교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RDP 비중도 그렇고 부가가치액 뭐 총 더하면 대덕구, 유성구 두 개 더하면 한 4,600억, 4,700억 되는데 나머지 3구 더해봤자 10분의 1 정도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은 산업이었죠, 산업. 네. 근데 대전이 굉장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R&D의 3분의 1 이상을 아직까지도 대덕특구가 갖고 있고요.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덕특구가 갖고 있는 R&D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합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그 R&D가 기업화가 안 되고 기업화가 되는 것들이 다 수도권에서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덕특구하고 산업관 연계가 깊은 지역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다 판교, 서울입니다. 대전에서 기업화하기가 어렵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 연구하면서 대전에 있는 CEO분들 엄청 많이 만나고 얘기해 보면 직원들이 이제 퇴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습니다. 퇴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퇴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더라고요.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날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특구 왜 그럴까요? 공간적으로 옆에 연구원하고 엄청 떨어져 있고 폐쇄돼 있고 길 가도 길에 걷는 사람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사 끝나고 펍이 없대요. 같이 서로 공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그러니까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워크는 있는데 라이프가 없습니다. 그 라이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놀란 게 도심에만 자기들이 갈 수 있게 해주면 회사를, 본사를 연구소가 아니고 본사를 옮기겠다고 하는 CEO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20%, 30%는 대전에서 다시 이렇게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대전 산단 또 얼마나 특이한 줄 아십니까? 대전이 바이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단 육성한다. 산단에다가 바이오 산단 굳이 다 공급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바이오 산단 옆에 굴뚝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미세한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다가 필지 분양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업체가 거기서 산단 분양받아갖고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극복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은 워낙 압도적이라서 좋은데 어떻게 이걸 기업화시키고 부가가치 시킬 거냐를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사업 서비스, 대전이 전국 최대 콜센터들이 다 집적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연계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랑 그런 서비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밀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오성이 지금 바이오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특화된 의학하고 연결되는 그런 연계 서비스 카이스트의대, 충남대의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으면 대전이 분명히 갖고 있는 지역적인 잠재력을 성장 엔진으로 끌어당겨서 초강력권 차원에서 거점이 될 만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간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무엇이 대전, 세종, 초광역권을 살릴 수 있는 건가, 생태계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가를 역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향으로 잡은 것들, 지금 현재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으로 잡았고요. 지금까지 나온 안, 이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혁신의 플러그인 플랫폼을 방향으로 잡고 있고 특구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트윈코어 체계. 그리고 어디다가 하느냐. 대전역에 하죠. 대전역은 서울까지도 1시간 내에 갑니다. 대구, 부산 금방 갑니다. 보시면 복합 서비스 확충하는 거. 왜냐하면 요즘 MZ세대들의 활동 영역이 국가적인, 글로벌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직줄하게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신생활정주문화 혁신 공간을 집어넣는 게 목표입니다. 네. 기본 방향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녹화를 좀 죄송하지만 꺼주시고 제가 다시 녹화를 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T는 괜찮습니다. 네, 한번 예. 네, 네. 향후 과제와 제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강역권 발전 거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손 놓은 건 아니고요. 강소도시권으로 거점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규모,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공간만으로 끝났던 것들이 요즘은 공간, 산업, 일자리, 정주환경 다 엮어져서 갑니다. 목적은 뭐냐? 균형 발전과 지역 자립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수준이 조금 더 억제되고 오히려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간적인 것들뿐만으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경제적인 거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자산입니다.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태계,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거버넌스. 도시융합특구에서 저는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연구는 3분의 1 하고요. 3분의 2는 다 연계시키고 컨설팅하고 서로 협력회의하고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돌아갑니다.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들. 그리고 교통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대전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대전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두 가지 제언은 저희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대전 하수처리장도 있거든요. 공유지가 대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조완력 공간은 새로운 곳에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간들 중에 대규모 공간들을 좀 충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도시혁신계획구역이 조만간 런칭해서 작동을 할 텐데 그것들을 대전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외부가 아닌 도심에 넣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민간과 함께 해야 되고 운영부터 민간 협력형 타운 매니지먼트를 도입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부가가치로 다시 확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셔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협력자, 특정건축자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아예 초기부터 들어와서 단순히 민간이 사업하고 분양하고 수익 받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민간이 오랫동안 대전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면서 그 이익을 지역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게, 그런 민간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균형이가 준비하고 있는 기회특구라든지 교육자유특구, 도시재생, 광역교통망 확충 이런 것들 사업을 다 각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연계해서 함께 보시는 게 결국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두 번째 발제로 초강력권 발전 거점 조성과 도시융합특구의 역할로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을 좌장이신 유은대학교 백경 교수님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육성을 해도 될 것 같고, 참고로 우리 네 분의 지정 토론자를 섭외를 했었는데 아마 김동호 박사님 저한테 문자가 와 있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국토부에서 세종재생센터 현장 점검이 나왔대요. 지금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한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시간 계획은 저희가 3시 20분 정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략 한 15분 정도 마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보고 끝나고 나서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전체적으로 진행은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그 연구원에서 매년 이렇게 정책 엑스포라는 장을 좀 열어주시고 관계하시는 분들 모여서 논의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하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재생 분야 쪽은 최근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많은 편인데 오늘 귀한 자리가 된 것 같고, 우리 두 분의 주제 발표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서 감사하게 저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진행은 지정 토론자 세 분의 토론 내용을 좀 듣고요. 제가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들 또 소회도 좀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략 발표 시간은 뭐 한 7, 8분에서 10분 안 넘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여기 유인물에 있는 순서대로 먼저 우리 토주택연구원에 계신 이상민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도 100% 공감하는 내용이라 많은 공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상 이제 두 발제를 좀 나누어서 좀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첫 번째 발표 내용에서는 이제 도시행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정책 방향, 또 앞으로 사업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런 전제에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대전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외부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인지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대전역 경제기반역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뉴딜 사업 기간 동안 한 12곳 정도 선정이 되고 외형상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매년 사업수가 좀 감소하고 있고, 또 중앙선정이 아닌 이제 광역선정분으로 대부분 그 물량이 채워지고 있다 보니 여타 비슷한 다른 도시 대비했을 때 지역 내 경쟁이라든지 사업 추진 동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게 외부의 좀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꼭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0수년간 상당히 많은 유사한 정책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좀 연계되거나 성과를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좀 평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전략 부분인데요. 이건 두 번째 발제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번 정부는 이제 메가시티 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시 혁신지구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제 기추진 중인 도심 융합 특구나 앞으로 또 추진될 기업 혁신 파크, 혁신 도시, 이런 유관된 정책 사업들의 역할과 또 연계 방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관심이 많은 주택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정비 사업으로 갈 곳과 근린재생형 성격으로 사업을 갈 곳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통상적인 우리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이 되는데, 사실 이제 대전이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근린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중심시가지형 성격의 강한 좀 지역 특화 사업에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세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다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구 기능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런 정책과 사업을 좀 끌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좀 시급히 보완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각 지역별로 사업 종료 후에 안정화 단계에 대한 후속 지원과 근거 마련,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광역지원센터에 대한 조직 기능 인력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지난 해부터 많이 있었는데 좀 조기에 결론을 짓고 이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빨리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도심융합특구 제도를 만들 때 초기에 이제 저도 조금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국토부 요청사항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상의 사업 유형을 저희가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대전역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대전에서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많은 정책 사업들이 시차를 두고 시행이 되었는데 효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런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종합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강조를 했었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아까 서 박사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이 R&D 특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기술력, 또 전문 인력이 역에 유출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막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업 입지 유도와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런 테크 기업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큰 틀에 이제 정책 런칭을 위한 보고 수준으로만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국제연구원 서민호 박사님 또 국타학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상당히 잘 다듬어 주시고 최근에 이제 논란 끝에 도심융합특구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련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강조하셨던 부분에 제가 공감되는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대전역이란 곳이 2016년에 경제기반형 사업이 됐었고, 이 도심융합특구의 이 물리적 범위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 경제기반형 사업에 어떤 실패했었던, 뭐 실패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이지만 당시 당초 기대 대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좀 분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혁신 도시, 또 충남도청 등의 국공지를 활용하는 사업, 또 대전 2호선과의 좀 긍정적인 연계, 이런 이제 유관된 정책 사업들을 이 도심융합특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중장기 정책,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R&D, 또 테크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특히 은퇴자들이 여기 유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 10년, 20년 동안 직업을 갖고 본인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관련된 기업을 창업할 때는 결국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말 그대로 과학기술 대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 도심융합특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마무리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대전은 사실은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기관과 전문 인력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각각의 정책들의 타겟과 방향과 방법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도시라는 단위에서 또 이 대전이 갖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이 중심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문가답게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종합은 제가 나중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 이재호 교수님께 수정 토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두 분 발제 굉장히 잘 들었고요.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들었고요. 이제 대전 세종연구원 또 대전 센터에서 굉장히 훌륭한 두 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드리겠죠. 두 분 발제 내용에 제시하시는 방향이나 뭐 스토리 이야기들은 다 뭐 공감되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세부적으로 더 드린다기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저희가 만들어주시는 화두에도 좀 더 가시화되고 진전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나 우리 대전 지역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빠르게 조금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좀 논의 필요한 사항들 몇 가지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이제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큰 틀의 화두로 생각을 하면 이제 말씀 주셨던 뭐 목표와 여러 가지 그 발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2013년에 법 제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실 뭐 여러 가지 살고 싶은 도시나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시범적인 것도 했고 뉴딜 이전의 도시재생도 있고 이제 뉴딜에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했고 다시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좀 우리의 시행착오들이 많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서 이제 계획
도시재생 계획. 오늘도 이제 두 분 이야기하고 또 특히 성문호 박사님 우리 대전의 도시민화 듣고 이야기하시지만 대전의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언급될 이유가 없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그 활성화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전만이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우리 현행 법에 있는 이제 도시재생 법제에 있는 계획이 정말 필요한 거냐, 의미 있는 거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 사실 뭐 이런 게 좀 얘기되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그런 재생에서의 계획만이 아니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직접 도시융합, 이제 압축 연계, 그러니까 외부적인 외연은 이제 최대한 자제하고 압축해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늘 얘기 나왔던 뭐 신규 외곽 개발,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 관계도 그런 거고 도심 내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생각하면 여기서 마찬가지 오늘 논의에서도 그런 게 없었지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과 또 도시재생 관계 그러니까 계획에서도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강론의 여러 뭐 거버넌스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을 마련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현재의 법이 이제 한 10년 이상의 경험해본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되게 근본적으로 크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컴팩트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과 지금 광역과 사실 중소도시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도시재생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다 많이 하고 있고 하나의 법에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냐. 근린과 공동체의 무엇은 자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니까 이 차원에서 해야 되는 재생과 지금 면단위, 개발, 정비, 도시의 경쟁력을 확 바꿔야 되는 그런 재생은 굉장히 다른 건데 하나의 법 체계 내에서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뭐 논란도 분분하고 자리마다 각자의 생각들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논의가 또 지역에 필요한 법제 개편을 위해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윤 박사님 말씀해 주신 화두 중에는 이제 목표에 주변 도시화의 상생 되게 좋은 건데 사실 도시재생은 이제 쇠퇴한 지역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아까도 경험적인 현장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상생보다는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지는 것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틀이 필요할 것 같고 재생 경제 조직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주민들은 소득, 일자리 이런 것들인데 사실 재생에서는 워낙 공공성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득과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관점인데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 부분, 복지국가에서는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재의 도시재생, 지금 3.0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현재 도시재생은 기본적인 지원 없이 공모의 경쟁에 의해서 하잖아요. 근데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그것도 경쟁에 붙여서 지원해야 되냐? 별도의 뭔가 그런 지원 체계, 그것도 한번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강론을 떠나가지고. 홍문호 박사님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공감하고 이제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 말씀도 주시지만 이게 이제 공공이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민간의 참여, 투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우리 대전 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와중에 토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저는 대전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이런 명학교처럼 이런 필요성 되게 격하게 공감하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주위의 분들이 이재용 교수님 도시재생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말에 하냐는 저는 그런 반응이 되게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민간의 개발도 필요하고 이러한 복합 거점을 통해서 오히려 주역 그 광역에서 리딩하는 대전 역할도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공공의 모든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간의 재원이 필요한 거고, 거긴 또 수익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거부감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서도 여전히, 교수님과 특구가 됐던 혁신지구라는 걸 얘기할 때도, 뭐 민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투기, 뭐 되게 이제 불건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내에 되게 그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시재생에서 혁신지구는 어쨌든 그전에는 지원법이었던 도시재생법이 혁신지구 이제 사업법으로 그 안에서 이제 쭉 갔는데, 융합특구는 패키지형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사업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상위에서 여러 지금 빅처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법정, 사회계획으로 그렇게 쭉 단기간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패키지로 엮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의 위상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사업법이 아니더라도.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결국 그게 굉장한 규제 완화라든가 금융, 세제 지원 이런 인센티브 체계로 해주신 것처럼 뭐 기획특구가 됐든 엔터프라이즈가 됐든 뭐 일본의 도시계획 특구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현장에서 여기 지금 50층도 아니라 시장님은 100층 얘기하시는데 혁신지구나 사실 뭐 이게 100층도 아니라 현장에서 무슨 도시재생회사 CRC 얘기하더라도 공무원들은 민간의 뭔가 특혜나 수혜가 할 만한 거에 대한 굉장히 알레르기나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안 움직이시니까 그거를 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법에서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굳이 외국 뭐 비교하자면 뭐 민간 제한 내지는 뭐 그것에 대한 인정사업 그래서 민간이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업으로서 공공의 기금 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뭔가 이런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 지금 이제 제시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파편적이 될 또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대전 지역 내에서도 실현이 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지역 내에서 되게 좀 민감한 건데 대전역의 경쟁력은 어쨌든 KTX 광역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건데 벌써 이제 오송에 공기역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출물이 많은데 뭐 지역 내에서는 지금 계속 세종에 또 세종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입지적으로 대전의 중심에 요 융합특구라는 것들이 그런 외부적인 변화, 광역 접근성에 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조차도 더 약화된다면 또 이 동력이나 뭐 민자 유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왜 다 뭐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도심 내에 가용 부지가 별로 없으면 입지 도시계획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지금 뭐 도시계획법, 도로법, 뭐 철도사업법, 유기재산법, 공유법 워낙 복잡해서 이런 것들 해가기에 난관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획과 사업 연결돼서 좀 많이 혼란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좋으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 마지막으로 우리 양승희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연구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성과 세종 지역 공통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주신 두 분의 발제와 그리고 전문가의 지정 토론 의견들은 상당히 저희에게 앞으로 어떠한 과제를 또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받아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수능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앞전에 그 윤병훈 박사님께서 대전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와 이 부분을 내연도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게 도시 계획 차원에서도 우리가 중요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흥미로웠기보다는 좀 유념해야 할 이제 화두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도시재생 R&D 3.0에서 안전에 대한 화두가 이제 드러나고 이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연력 확장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저는 인식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대전의 현안으로 보면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러면 광역 차원에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짚어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과 화두를 뒀을 때도 이제 저희 지역만 해도 지역안전건축센터, 도시안전센터 정말 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거든요. 또 노후 주거지 정비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센터가 또 고소리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역할과 기능, 그 가운데서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떻게 좀 그 역할과 기능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새로운 화두, 그리고 또 그 원도심의 도심융합특구가 이제 개발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들을 짚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서민호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전역이 저렇게 개발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에 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정책 엑스포가 시작이 되었고 도시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인재를 많이 양성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에 뭐 기업과 그리고 산업이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플레이어들이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벗어나야 할 것만 같은 여건을 봤을 때는 대전이 정말 매력 있는 도시 그리고 뭔가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민원특구에 대한 큰 그림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들이 부처별로 이제 좀 종합적인 정말 플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다른 축으로 봤을 때는 그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개발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랬을 때에 공공건축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유연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전략 계획이 또 이제 별도로 공간환경 전략 계획이라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시도에서도 한 20여 개의 지자체가 이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간환경 전략 계획 설정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심융합특구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그 안에 세부적인 공간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때에 하나의 그 다차원적인 그런 계획들을 하나로 좀 통합해서 묶어갈 수 있는 커다란 그런 계획의 방향성이 좀 설정이 되면 좋겠다. 이 부분들은 꼭 도심융합특구 이 사업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유연한 비법정 계획을 통해서라도 좀 같이 묶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많은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좀 이제 경청하게 되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을 좀 차분히 좀 들여다보고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일일이 다 요약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 발제하신 분들 두 분을 목차이주로 간략하게 한번 저희들이 공감을 한다면 먼저 우리 윤 박사님 했던 대전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환 이런 주제 하에서 이제 성숙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대전에 공간관리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고 세 가지의 아젠다 주변 지구와의 상생발전 주변 도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게 사업구역 외지역과의 상생발전 모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재생 경제조직 구축 중요하다. 안전한 도시공간 구축 기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서민호 박사님은 이제 초광역권 발전 거점, 도심융합특구 이런 말씀 주셨어요. 대전융합특구가 이제 대덕특구와 트윈코어를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 기능적으로 도심 복합 서비스, 또 창조계층에 맞춘
신생활, 주거의 혁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셨고 어쨌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이제 혁신, 기능, 인재,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는 강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토론 말씀들이 이렇게 좀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약간 나누어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아까 이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 현재 대전시 도시재생을 진단한다면 지난 5년, 5, 6년 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 숫자나 규모에서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최근에 와서 이것이 좀 떨어지고 의지도 떨어지고 최근 동력 떨어진다. 저희도 저 위원회 같은 데 많이 얘기해요.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예비사업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번에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황, 그 다음에 여러 재생사업 위에 여러 여타 사업과의 연계성도 조금 긴밀하지는 못했다라고 진단을 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발표 자리든 토론자 분들께서도 그런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특히 그 R&D 전문 인력 대덕 특구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국적인 잠재력은 크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사업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적인 말씀들이 최근에 그 여타 사업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저희도 보면 정비 사업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들이 진짜 우주선처럼 또 요거 말고도 그냥 필지 단위의 주상복합 올라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원도심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기왕에 또 앞으로 진행될 어떤 재생, 특화재생 사업 유형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갈 거냐. 저희도 이게 원도심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좀 짜라.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적의 말씀들이 있었고요. 특히 그 중심 시가지형적 성격에 해당되는 연구, 스타트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 창업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 뭐 이재호 교수님 지역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조, 실정에 맞는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도심 융합특구에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나온 것만 좀 나열을 한다면 그 여타 사업을 내용별로 시기별로 종합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강조 말씀입니다. 요것들을 공간 환경 전략 계획 또는 뭐 거시적 마스터 플랜 뭐 이런 종합 계획적 성격으로도 요것을 묶어 나가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왕에 그 경제 기반형 대응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또 미흡하게 된 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이거 원인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하는 것이 향후 융합특구 진행에 기반이 되겠다. 2호선과의 연계, 또 우리 선화동 일대, 또 구 도청부지, 아까 뭐 중구청까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많이 이제 관계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연계를 좀 더 번역적으로 좀 종합화해서 연계를 강화해 나가자. 인력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있었어요. R&D의 청년들의 인재들의 유출, 더 나아가서 은퇴하신 R&D 고급 인력들도 많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방지책도 필요하다. 과감하게 제도적인, 금융적인, 세제적인 구조 혁신 필요하다. 저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데 또 현장에 오면 좀 어려운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뭐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성, 수익성 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토론과 지역 공감대 혁신 필요하다는 얘기 있었고 세종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대전 원도심 지역의 입지적인 잠재력을 여하이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타 사항으로는 얘기 나왔던 것이 아까 그 사업지구하고 주변 지역의 상생, 경제 조직의 이런 부분들을 윤 박사님 강조를 하셨는데 난 이재호 교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효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공경제 프레임이 한참 각광을 받고 지금 너나 누구나 다 영양화 사업의 결론이 협동조합, 그리고 국토부 사업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아주 그냥 몰아져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로 타당한지 또 성과나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안전도시 구현에 관련돼서도 이 교수님 뭐 이거 다 이 재생사의 문제가 뭐냐면 재생사업 생각하지만 전부 다 이 국가공무에서 선정되지 않으면 안 해요. 이 또 지자체에서 이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아까 안전도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공모 선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구축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양 박사님 여러 가지 말씀 함께 드린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좋으신 얘기들 우리 연구원이나 대전시에서 소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회의록에 좀 남겨놓고 공무원들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지금 너무나도 좀 고민스럽습니다만 우리 중간지원 조직, 특히 재생지원센터, 기초광역 현장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좀 많은 그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지적과 질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역할을 좀 더 모색을 정확히 해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그러니까 논란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토론자분들께서도 지적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두 분 발표하셨던 분들께 한 3, 4분 정도 시간 드려서 뭐 지정 토론에 대한 대응 얘기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혹시라도 우리 토론자들 추가 말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부터 좀 말씀. 저도 오늘 발제 이후에 또 서민호 박사님의 발표와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발제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저가 이제 실제 이제 근무를 했던 지역이 이제 경기기반형 대등 사업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현장에서 느꼈던 약간 소외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거기 청동선계 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도 흔히 말해서 그냥 공영 주차장 이제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던 지역에 거점을 만들게 되면서 서울시도 그렇고 4개 지자체도 과연 여기에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채울지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4개구의 협력으로 풀려고 했었던 거고 그거를 함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 갈등이 시의원들 간의 갈등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게 구역이 도봉 노원구에 있다 보니까 성북 강북구 의원들이 왜 니네들 하는 거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인력을 파견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지 가장 고민했을 때 저희는 물론 되게 유치한 논리일 수도 있긴 했지만 저는 텐트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다 이렇게 하얀 평전화 됐을 때 뭐라도 중간에 폴대를 세워야 거기가 많이 발전을 하지만 이제 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면서 이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약간 뭐 100% 공감은 아니었겠지만 그 이후로 약간 분위기가 좀 좋아졌던 것 같은데 저는 거점 특히 이렇게 융합 특화대가 어떻게 됐건 간에 아까 서민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누군가의 일방적으로 접근보다는 시작 때부터 거기를 같이 운영할 파트너를 먼저 만들고 그 사람들과 같이 고민을 해야 이게 어느 한 기관의 공간이 아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민호 박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던 시작 때부터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서 100% 되게 진짜로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안전이라는 부분은 진짜로 공모로 하기에는 또 많은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진짜로 도시 재생보다는 더 나아갈 커다란 측면에서 오히려 좀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현재 되어야 되고 그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요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기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해외같이 진짜로 많은 공개를 통해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거를 몸에 체험하는 그거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 이슈도 있다 보니까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데 그거는 좀 차일피일 많은 좀 노력과 좀 이렇게 많은 공감대 조성을 위한 세미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에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그 연구개발특구에 저 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진짜로 연구하기엔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가면 재미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외에는 이제 연구개발단지가 조성이 된 지가 이제 좀 많이 오래되었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대전역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단지를 어떻게 다시 고도화시킬지에 대한 이제 그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연구원이 있는 이 지역도 진짜로 핫한 지역이 될 수 있는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을 전공합니다만 우연한 계기에 한 20년 전에 방제 도시계획, 방제 연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재위험도 평가, 재위험 지도 이것을 논문화 시켜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말 잘 못하지만 서점에 들려가지고 보니까 방제라는 말보다 이게 안전이라는 말이 딱 나오더라고. 안전도시. 이런 거구나. 또 한 3, 4년 뒤에 딱 갔더니 안심도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고 또 물어봤더니 그게 일본 사회에서는 더 확장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방제에서 안전, 안전에서 안심도시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는 먼저 혼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재난, 재해 사건들이 많아서 참 그 선진국으로 자긍심이 있다가도 한 번에 무너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감사하고 우리 박 박사님께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자 생각 못했어요. 은퇴자. 네, 그러니까 지금 유출되는 것만 빠졌지 그 유출의 은퇴자 생각 못했고 한번 경제기 반영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맥락으로 진행되니까 저희가 좀 진행하는 중간에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공감대 형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계획과정, 행정, 민간, 근데 또 결국은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도 이해관계도 되게 다르고 원하시는 부분도 다르고 이게 뭐 계획은 세울 수 있겠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촘촘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건축물 퀄리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명품 건축물에 대한 또 행정의 정책적인 의지가 크고 그래서 공간 전략 환경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도심영화특구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4개를 동시에 이제 다 진행하고 있는데 도심영화특구 이런 거를 왜 국토연구원이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기획을 제가 했고 쭉 끌어오다가 컨설팅도 했고 하다 보니까 다 지역으로 갔는데 이게 도심융합특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역에서 잘못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택지개발 사업이다, 한단이다. 근데 이거의 원래 본질적인 의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는 게 기본계획까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그게 지역에 다 뿌리내리고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저는 오늘 이제 주제가 결국은 미래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전이. 그리고 인류를 꿈꿔야 되는데 대전 세종연구원이 저희가 이제 계속 협력은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한 10년 동안 쭉 이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더 보완해 주시고 더 만들어가 주시고 할 수 있게 거버넌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사업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협의
아까 말씀드린 계획보다 지금 협의 돌리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은 플레이어들 진짜 사업할 수 있는 그 사업 단계까지 같이 결합을 시켜야 그게 실제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전세종을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워낙 또 역량 있는 박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행정이나 또 지역 교수님들하고 또 연대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도심용업 특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뗄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 말씀입니다. 학생님 지금 하는 과제 자체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도심융합특구는 원래는 이제 11월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랑 같이 가는데 대전이 제일 늦게 시작했거든요. 부산이 제일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지역에 문제가 많아서 중단을 다 시켜놓은 상태고 저희가 법 통과 전에 중단을 시키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법 개정 아까 이상준 박사님 말씀해 주시지만 법이 이제 탄력붙어서 지금 과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 계획이에요? 네,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중지되고 근데 또 지금 이제 시장님 바뀌시면서 또 추가 요구도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초기에 기획을 하셨던 국토연구원 서박사께서 이제 딴 지역은 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과제를 하는데 자정권도 집중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또 든든하기도 하네요. 네, 아니요. 제가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요? 이게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백인 백색입니다. 근데 백인 백색인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또 요청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하게 됐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시작만 본 거고 앞으로는 좀 대세연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혹시 저 토론자분들도 추가적인 하실 말씀 있어요? 오늘 저는 사실은 섹션을 그 대생 섹션이라고 해서 아마 10여 개 어제 오늘 해서 양일간 벌어지고 있어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뭐 발표와 토론을 들어봤더니 미래를 그리는 근본 2022년 대전 정책수법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조그만 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아주 전략적인 대전의 미래, 특히 가장 핵심 사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융합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일대의 큰 이제 변혁적 사업 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 좋은 말씀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전시 연구원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